어머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노래를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많이 힘드시죠? 자식들 때문에, 가족 때문에 속상한 일들 많으시죠? 저도 그런 마음 너무 잘 알아요. 어린 시절부터 홀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꿈을 잃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무대에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봄이 올 거예요. 어머니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제 노래가 여러분의 삶을 지켜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자식들 때문에, 아니, 가족 때문에 마음 아픈 적 있으시죠? 저처럼 말이에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트롯 가수 강서준 씨 아시죠? 그분 무대를 보다가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장구를 치며 노래하시는 강서준 씨의 목소리가 공연장을 울릴 때 저는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서 있는 그 청년은 단순한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졌을까 곱씹어 보니 그 청년의 노래 속에 내 손자의 얼굴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강서준 씨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방송에서 직접 고백하는 걸 보았는데 정말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5살의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며 반찬 가게를 돕던 아이였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마다 장사를 준비하느라 손이 부르트고 늘 기침을 달고 살았지만 아들을 위해 이를 악물고 버티셨다 합니다. 어린 서준은 그런 어머니를 도우려고 새벽 5시에 일어나 바닥을 닦고 무거운 상자를 나르고 손님들이 다녀간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던 시간, 그는 건축 현장으로 달려가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손은 늘 굳은 살과 상처투성이었고 교복은 먼지투성이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어머니께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돈 많이 벌어 편히 모실게요. 라고 웃으며 말했다니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신문 배달, 식당 설거지, 주말 막노동까지 도맡으며 성적은 늘 바닥이었지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비웃었고 선생님들조차 공부 재능이 없으니 취업이나 준비해라. 했지만 그 아이의 눈은 오히려 반짝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은 더 가혹했습니다. 등록금을 내지 못해 불려가는 일이 다반사였고 친구들 앞에서 수치심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버텼습니다. 새벽 4시 우유 배달, 방과 후 주유소, 저녁에는 노래방 설거지. 노래방 사장이 그의 목소리를 듣고 장구를 권했고 서준은 남들이 다 돌아간 새벽까지 장구를 치며 꿈을 키웠습니다. 손가락이 부르트고 어깨가 욱신거려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큰 무대에서 장구를 치며 노래하겠다는 꿈, 그것 하나로 버틴 것입니다. 성인이 되자 공사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술집 무대에 섰지만 관객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가 왜 트로트를 부르냐? 라는 비웃음을 받았지만 서준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트로트가 자신의 길이라 믿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이제 그만해라. 현실을 받아들여라. 하셨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미스터 트롯 오디션 소식을 들었을 때도 주변은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했지만 그는 담담히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무대 위에 섰습니다. 장구를 메고 힘차게 울리며 노래를 시작했을 때 관객은 숨을 죽였고 심사위원들조차 놀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굶주림, 고통, 서름, 그리고 꺾이지 않은 희망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객석은 눈물바다가 되었고 결국 그는 우승을 거머쥐며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 손자 민호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 역시 20살의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내 막내 아들, 착하기만 하던 아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민호는 하루아침에 가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재혼에 멀리 살았고 사실상 혼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자식들이 도와주리라 기대했지만 돌아온 말은 차가웠습니다. 큰아들은 우리도 애 키우기 힘들다. 둘째는 내 빚도 못 갚는데 조카까지 챙기라니 라 했습니다. 딸들은 공부만 잘해봤자 소용없다. 빨리 돈 벌어라. 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결국 민호는 혼자 모든 걸 짊어져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신문 배달을 하고 곧장 건축 현장으로 달려가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었습니다. 굳은 살 박인 손이 겨울엔 갈라져 피가 났고 발은 늘 젖어 있었지만 그는 묵묵히 버텼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쉬지 않고 일해 돈을 더 벌었고 저녁엔 편의점에서 계산과 진열, 청소까지 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면 교재를 꺼내 공부를 했고 자정에 퇴근해 새벽 2시까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겨우 2시간 눈 붙이고 다시 신문을 나르러 나가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손등에 피가 배어 나오던 날에도 그는 나를 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전 괜찮아요. 꼭 성공해서 보여드릴게요. 그 말에 눈물이 솟구쳤지만 나는 꾹 참았습니다. 주말에는 이사짐 센터, 시장에서 짐 나르기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지만 민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책을 붙잡고 낮에는 일터에서 땀을 흘리며 꿋꿋이 꿈을 지켜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강서준 씨가 자꾸 겹쳐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난을 이겨내며 오직 노래 하나에 매달렸던 그 청년. 그리고 지금 내 곁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대학 진학을 향해 달려가는 내 손자. 둘 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홀로 걸어왔고 끝내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요. 왜 내 마음이 강서준의 무대 앞에서 그렇게 뜨거워졌는지. 그의 목소리 속에서 나는 내 손자의 숨결을 보았고 민호의 굳은 살 박인 손에서 서준의 장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노래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팬심이 아니라 내 아이와 손자를 향한 간절한 마음과 맞닿아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남편을 떠나보낸 후에요. 5 남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살아있을 때는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식들의 속마음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모든 자식들이 효자효녀였어요. 명절마다 찾아와서 안부 묻고 용돈도 드리고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아프실 때도 번갈아 가며 병원에 와서 간병도 하고 정말 좋은 자식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웃들도 부러워할 정도였죠. 그런데 남편 장례식이 끝나고 49제까지 마치고 나니까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느낌만 그랬는데 시간이 갈수록 확실해졌어요. 큰아들이 제일 먼저 말을 꺼냈어요. 장례식 끝나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나? 엄마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까 집안 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무슨 정리를 말하는 거냐? 재산 정리요. 제가 가문의 기둥이니까 집안 재산을 관리해야죠. 아직 내가 살아있는데 무슨 재산 정리냐? 엄마 나이도 이제 있으시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야죠. 만약에 엄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그때서야 알았어요. 이 아이가 뭘 노리고 있는지 말이에요.
큰아들은 평소에도 자기가 장남이라는 걸 내세웠어요. 가족 모임에서도 항상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고, 다른 형제들에게 훈계조로 말하는 일도 많았거든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제가 아버지 뒤를 이어야죠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엄마 부동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왜 그걸 내가 알아야 하냐? 나중에 세금 문제도 있고 관리도 해야 하니까요. 저한테 맡기시면 돼요. 내가 아직 정신 멀쩡한데 뭘 맡겨.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자는 거예요. 하지만 눈빛을 보니까 다른 속셈이 있다는 게 뻔했어요. 둘째 아들은 더 교활했어요. 큰형과는 다르게 접근했어요. 엄마 형님이 너무 성급하신 것 같아요. 엄마 마음 편하게 해드려야죠. 처음에는 둘째가 그나마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늦게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왔어요. 어머니, 아드님 연락이 안 돼서 왔습니다. 대신 돈 내셔야 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들이 왜? 보증 서신 거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도장도 찍혀 있고, 그때서야 둘째가 제 모르게 빚을 지고 제 이름으로 보증까지 섰다는 걸 알았어요. 도장까지 위조해서 말이에요. 얼마나 되는데요? 2천만 원인데 이자까지 합치면 3천만 원 넘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다음 날 둘째를 불러서 따졌어요. 너 어떻게 엄마 모르게 보증을 서냐? 도장까지 위조해서. 엄마 죄송해요. 곧 사업이 잘 될 거예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너 몇 번째냐 맨날 곧 잘 된다고 하면서. 이번은 진짜예요. 엄마 믿어주세요.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어서. 무슨 사업인데? 인터넷 쇼핑몰이요. 요즘 대세잖아요.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미 몇 번이나 속았거든요. 전에도 치킨집 한다고 돈 달라고 하더니 석 달 만에 망했고, 그 다음엔 카페 한다고 하더니 그것도 금세 문 닫았거든요. 너 사채업자들한테 엄마 이름으로 보증 섰다며. 그건 급해서 그랬어요. 정말 죄송해요. 급하면 위조해도 되냐? 엄마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하지만 그 말도 믿을 수 없었어요. 이미 몇 번을 마지막이라고 했으니까요. 셋째 딸은 이혼하고 애들을 데리고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딸이 힘드니까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일자리 구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 천천히 구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몇 달이 지나도 집에만 있는 거예요. 하루는 못 참겠어서 물어봤어요. 너 대체 언제까지 집에만 있을 거냐? 엄마 애들 키우느라 바빠요. 당장 나갈 데도 없고. 그럼 언제 독립할 거냐? 엄마 저희도 어차피 상속받을 거 있잖아요. 굳이 왜 고생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직 제가 살아있는데 벌써 상속 타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가관인 건 일부러 일을 안 구하고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친구가 소개해준 일자리도 거절하고 엄마 집에 있으니까 편하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너 친구가 소개해준 일 왜 안 하냐? 엄마 그거 힘들어요. 서서 일하는 거라서. 그럼 다른 일 구해보지. 좋은 일자리가 없어요. 월급도 적고. 일하기 싫으니까 핑계 대는 거 아니냐? 엄마 그런 게 아니라 애들 봐야 하니까 시간제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다 핑계였어요. 정말로 일하고 싶으면.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서 안 하는 거였어요. 넷째 딸은 겉으로는 가장 점잖았어요. 대학도 나오고 남편도 괜찮은 직장 다니고 해서 다른 형제들과는 달랐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우리 엄마 재산이 꽤 돼 부동산만 몇 억이고 예금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나눠받으면 꽤 될 것 같아. 친구한테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저한테는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돈은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정말 속이 뻔히 보이더라고요. 더 가관인 건 부동산 시세까지 알아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넷째가 부동산 중개소에서 나오는 걸 봤거든요. 너 거기서 뭐 했냐? 아, 엄마 그냥 지나가다가 들어가 봤어요. 뭘 알아봤는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동네 집값이 얼마나 하나 싶어서. 거짓말인 게 뻔했어요. 자기 집도 아닌데 왜 우리 동네 집값을 알아보겠어요. 나중에 중개소 아저씨한테 들어보니까 우리 집 시세를 정확하게 물어봤다더라고요. 혹시 몇 억 정도 될까요 하면서 말이에요. 막내 아들은 정말 달랐어요. 다른 형제들이 재산 이야기를 할 때마다 형들, 누나들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 기분 나쁘시잖아. 그렇게 말렸어요. 정말 착한 아이였거든요. 막내야, 너는 참 착하다. 엄마 당연한 거죠.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형제들도 너 같았으면 좋겠다. 엄마 형들, 누나들도 마음은 좋으실 거예요. 다들 생각이 많아서 그런 거죠. 막내는 다른 형제들을 두둔해 주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늘은 왜 좋은 사람을 일찍 데려가는지. 막내는 40도 안 돼서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말기라서 손 쓸 틈도 없었어요. 막내 장례식 때 다른 형제들이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이제 넷이서 나눠야 하네. 그래도 막내 몫이 없으니까 좀 더 많이 받겠네. 장례식장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걸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막내가 죽고 나서 더 심해졌어요. 특히 민호대학 등록금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정말 난리가 났어요. 엄마 민호 등록금 좀 도와줘야겠다. 그러자 큰아들이 펄펄 뛰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들은 어떡해요? 너희들은 다 크고 직장도 있잖니. 저희도 아이들 대학 보내느라 돈이 필요한데요. 왜 조카까지 엄마가 챙겨요? 민호는 혼자 고생하고 있잖니. 그거야 조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다 책임질 수는 없죠. 둘째도 거들었어요. 엄마 민호가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어차피 가난한 집 아이 아니에요. 대학 나와도 별로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럼 너희 아들들은 대학 보내면서 왜 민호는 안 돼? 그거야 저희 아들들이니까요. 남의 집 아이랑 비교할 수 있어요. 남의 집 아이가 아니라 우리 핏줄이야. 핏줄이어도 조카는 조카죠. 아들이랑은 달라요. 셋째 딸은 더 심했어요. 엄마 왜 남의 집 아이한테 그렇게 신경 쓰세요? 민호 엄마는 어디 가고 우리가 왜 챙겨야 해요? 셋째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민호는 우리 가족이긴 하지만 결국 남의 집 아이잖아요.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엄마도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저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든데.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는데 애들 키우느라 힘들다는 거냐? 엄마 저도 나름대로 집안일 하고 있어요. 집안일이 뭔데 하루 종일 TV 보는 게. 그러자 셋째가 화를 냈어요. 엄마 저를 게으름뱅이로 보세요. 집에서 애들 봐주는 것도 일이에요. 넷째는 다른 식으로 반대했어요. 엄마 민호 등록금 주시는 건 좋은데 나중에 유산 분할할 때 그만큼 빼고 계산하면 안 될까요? 너희들 정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엄마 저희들 입장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나눠받을 거면서 민호만 미리 받는 건 불공평하잖아요. 불공평하다고. 네, 저희가 보기엔 그래요. 법적으로도 조카는 상속권이 없잖아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너희들 지금 민호를 뭘로 보는 거냐? 그 애도 우리 가족이야. 가족이긴 하지만 상속권은 없잖아요. 상속권이 없으면 사람도 아니냐?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법으로 정해진 거 아니에요. 법법하지 말고 사람으로서 양심은 없냐? 엄마 저희도 양심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이런 식으로 매번 싸웠어요.
민호 이야기만 나오면 모두들 한편이 돼서 반대했어요. 심지어 평소에 서로 안 좋게 지내던 큰아들과 셋째 딸도 민호 이야기만 나오면 똘똘 뭉쳤어요. 한 번은 정말 심하게 싸웠어요. 민호가 아르바이트 하다가 계단에서 떨어져서 다쳤거든요. 병원에 갔는데 치료비가 100만 원 넘게 나왔어요. 제가 내주겠다고 하니까 큰아들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이제 정말 선 넘으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친아들한테는 푼돈도 안 주시면서 조카한테는 왜 그래요?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엄마가 민호만 편애하시잖아요. 편애라고 너희들이 그 애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저희가 해준 게 없다고요. 그럼 엄마는 저희한테 뭘 해주셨어요? 너희들 키우고 공부시키고 결혼시켜준 게 뭐냐? 그건 부모돌이죠. 당연한 거고.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기들 키워준 건 당연하다면서 민호 도와주는 건 왜 반대하는지. 둘째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엄마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죄라도 지었어요. 죄는 무슨 죄 너희들이 민호를 남 취급하는 게 문제지. 저희가 언제 남 취급했어요. 지금 하고 있잖니 조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대한 적 없어요. 그냥 선을 지키는 거죠. 무슨 선이냐? 아들과 조카는 다르죠. 당연히. 셋째는 아예 울면서 소리쳤어요. 엄마 저는 이혼해서 얼마나 힘든데요. 제 애들은 생각 안 하시고 민호만 생각하세요. 내가 힘든 건 알지만 그게 민호 탓이냐? 민호 탓이 아니라 엄마가 민호만 챙기시니까 서운하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민호 챙긴 적 있냐? 저도 제 애들 키우기 바빠서요. 바쁘면 도와주지 못해도 방해는 하지 말아라. 저희가 언제 방해했어요? 지금 하고 있잖니 엄마가 도와주는 것까지 반대하면서. 넷째도 한마디 했어요. 엄마 이러시면 저희들이 서운해요. 혈육인 저희보다 민호를 더 아끼시는 것 같아서. 더 아끼는 게 아니라 그 애가 더 불쌍해서 그런 거야. 저희는 불쌍하지 않나요? 너희들이 뭐가 불쌍하냐? 다 컸고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잖니. 그래도 저희도 엄마 자식인데. 그 말들을 듣고 있는데 정말 숨이 막혔어요. 너희들이 민호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그 애가 아버지 잃고 혼자 고생할 때 도와준 적 있냐? 저희도 각자 살기 바빠서 그렇죠 뭐. 바쁘면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엄마가 도와주는 건 왜 반대하냐? 그거야 엄마 돈이니까요. 큰아들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희 몫이 줄어들잖아요. 정말 솔직하더라고요. 결국 자기들 몫이 줄어드는 게 싫다는 거였어요. 가족이라는 정도 없고 오직 돈 생각뿐이었던 거예요. 너희들 정말 그런 마음이었냐?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저희도 애들 있고 앞으로 돈 들 일 많은데. 그럼 민호는 어떡하라고? 민호는 젊으니까 열심히 일해서 살면 되죠. 너희들도 젊을 때 열심히 일했으면 지금 이런 소리 안 했을 거야. 특히 둘째한테 한 소리였어요. 사업 실패하고 빚만 잔뜩 진 주제에. 엄마 그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해 사실대로 말한 건데.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으면 빚은 왜 졌냐. 그거야 운이 안 좋아서. 운 탓만 하지 말고 정신 좀 차려라. 그날 이후로 자식들 얼굴 보기가 싫어졌어요. 민호 이야기만 나오면 모두들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자기들 목만 챙기려고 하니까 정말 한심했어요. 더 화가 난 건 민호한테 직접 하는 말들이었어요. 가끔 민호가 집에 오면 민호야 공부만 잘해서 뭐해. 요즘은 대학 나와도 취업 안 되는데. 대학 등록금도 비싸대. 그 돈으로 기술이라도 배우는 게 낫지 않을까? 너 혼자 고생하지 말고 빨리 취업해서 돈 벌어라. 이런 소리들을 했어요. 겉으로는 조카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대학 못 가게 하려는 거였어요. 민호도 그런 걸 다 알고 있었나 봐요. 자식들이 그런 말 할 때마다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더 마음이 아팠어요. 민호야, 삼촌들 이모들 말 신경 쓰지 마라. 할머니 괜찮아요. 저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무슨 생각을? 대학 안 가고 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는 꼭 대학 가야 해. 하지만 돈 걱정은 할머니가 할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해. 그때 깨달았어요. 이 자식들한테는 돈만 있지 가족이라는 마음은 없구나. 민호는 혈육이지만 남이고 자기들만 가족인 거구나. 더 가관인 건 자기들끼리는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지 벌써 계산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어느 날 우연히 큰아들과 둘째가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형님, 부동산은 어떻게 나눌까요? 부동산은 내가 가져야지, 장남이니까. 그럼 저는 뭘 받아요? 너는 예금이나 받아. 예금만으로는 부족한데요. 그럼 어떻게 하자고? 공평하게 나눠야죠. 이런 식으로 이미 다 계산하고 있었어요. 아직 제가 살아있는데 말이에요. 셋째 딸과 넷째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둘이 만나서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언니, 우리도 똑같이 받아야 하지 않을까? 당연하지. 요즘은 아들, 딸 차별 안 하잖아. 오빠들이 더 많이 받으려고 할 텐데.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엄마가 민호한테 주시는 거 어떻게 생각해? 그것도 나중에 빼고 계산해야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기들은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민호는 아예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 후로 자식들이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민호가 집에 올 때마다 눈치를 주기 시작했어요. 민호야, 할머니 귀찮게 하지 말고 빨리 들어가. 민호야, 할머니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자주 오지 마.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민호는 그때마다 할머니, 저 가볼게요라고 하면서 일찍 돌아가곤 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정했어요. 이런 자식들한테는 한 푼도 물려줄 수 없다고, 진짜 가족다운 마음을 가진 민호에게 모든 걸 주겠다고 그렇게 결심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식들 보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정말 가족이란 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혈연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날 이후로 자식들 얼굴 보기가 싫어졌어요. 민호 이야기만 나오면 모두들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자기들 목만 챙기려고 하니까 정말 한심했어요. 민호야, 삼촌들 이모들 말 신경 쓰지 마라. 할머니 괜찮아요. 저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무슨 생각을? 대학 안 가고 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는 꼭 대학 가야 해. 하지만 돈 걱정은 할머니가 할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해. 그때 깨달았어요. 이 자식들한테는 돈만 있지 가족이라는 마음은 없구나. 민호는 혈육이지만 남이고 자기들만 가족인 거구나. 더 가관인 건 자기들끼리는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지 벌써 계산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어느 날,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자식들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저희 몫이 줄어들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민호는 정반대였어요. 병원비 이야기를 들었는지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병원비는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갚을게요. 걱정 마세요. 민호야, 내가 언제 그 큰 돈을 다 갚니? 할머니, 저 건강해요. 일 더 하면 돼요. 할머니한테 패 끼치기 싫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찡했어요. 자식들은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아웅다웅 하는데 정작 도움이 필요한 아이는 미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 혼자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 돈을 누구한테 줘야 할까? 정말 가족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 답은 뻔했어요.
다음 날 법무사 사무실에 갔어요. 유언장을 쓰고 싶습니다. 어르신 상속인이 많으시면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이미 다 생각해 봤습니다. 손자 민우한테 전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요. 법무사가 깜짝 놀랐어요. 어르신 자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식들 몫은 없습니다. 그러시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상관없어요.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는데 한 달 정도 걸렸어요. 부동산도 있고 예금도 있고 정리할 게 많았거든요. 그 사이에 자식들은 계속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특히 큰아들이 자꾸 물어봤어요. 엄마 요즘 법무사 사무실에 자주 가신다면서요. 응, 좀 정리할 게 있어서. 혹시 유언장 쓰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엄마, 저희들이 뭘 잘못했나요?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해요? 잘못한 게 뭔지 너희가 더 잘 알잖니. 그때부터 자식들이 갑자기 착해지기 시작했어요. 큰아들은 용돈을 가져다 드리고 둘째는 맛있는 음식을 사왔어요. 딸들도 자주 안부 전화를 하고 병원에 데려다 주고 그랬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진심이 아니라는 게 뻔히 보였거든요. 유산 때문에 하는 행동이라는 걸 다 알 수 있었어요. 그해 가을에 유언장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오늘 너희들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불렀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민호도 같이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는 눈치였어요. 내가 유언장을 썼다. 그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엄마, 뭘 어떻게 정하셨어요?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내 전 재산을 민호한테 물려준다. 그러자 난리가 났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친아들 딸들 두고 왜 조카한테 줘요? 엄마, 정신이 괜찮으세요? 온갖 소리가 다 나왔어요. 하지만 전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너희들 그동안 민호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그거야 저희도 각자 살기 바빠서 못 도와주는 건 그렇다고 쳐도 왜 엄마가 도와주는 것까지 반대했냐? 그건 너희들 솔직히 말해봐라. 민호를 가족이라고 생각했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큰아들이 마지막으로 시도해봤어요. 엄마, 그래도 혈육이 있는데 어떻게 그러세요? 혈육이면 뭐하냐, 마음이 남인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심했나요? 심했냐고 묻냐? 너희들이 한 말 하나하나 다 기억한다. 둘째가 울면서 매달렸어요. 엄마,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뭐하냐? 이미 다 끝났어. 셋째 딸은 아예 화를 냈어요. 엄마, 이건 너무하세요. 저는 이혼해서 얼마나 힘든데요. 내가 힘든 건 알겠는데 그게 민호 탓이냐? 그렇다고 저희 몫을 다 뺏어가면 어떡해요? 뺏는 게 아니라 안 주는 거야. 원래 내 거였잖니. 넷째가 마지막으로 설득해봤어요. 엄마, 법적으로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소송 걸면. 소송 걸어봐라. 내가 정신이 멀쩡할 때 쓴 유언장인데. 그때 민호가 끼어들었어요. 할머니, 이럴 필요 없어요. 저는 괜찮아요. 민호야, 너는 가만히 있어. 이건 할머니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삼촌들 이모들이 너무 화나시는 것 같아서. 민호야, 너는 지금까지 혼자 얼마나 고생했니?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 너 같은 애가 진짜 가족이야. 자식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나 봐요.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나갈 때 민호를 째려보는 눈빛이 무서웠어요. 그 후로 몇 개월 동안 자식들이 연락을 끊었어요. 명절에도 안 오고 안부 전화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편했어요. 민호는 더 열심히 살았어요. 대학에 들어가서도 아르바이트를 계속했어요. 할머니, 이제 일 그만해도 돼요. 아니야, 할머니, 아직 건강해. 그리고
내가 스스로 벌어서 써야 진짜 내 돈이야. 정말 기특한 아이였어요. 대학 2학년 때 성적 장학금을 받아왔어요. 할머니 장학금 받았어요. 우리 민호 정말 자랑스럽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내 덕분이지 할머니가 뭘 했다고. 할머니가 믿어주셨잖아요. 아무도 안 믿어줄 때.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민호가 대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자식들이 다시 연락해 왔어요. 아마 제가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안 좋아졌다는 소식을 들었나 봐요. 큰아들이 찾아왔어요. 엄마 그동안 안부도 못 여쭤서 죄송해요. 왜 왔니? 엄마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 누가 그랬니? 동네에서 들었어요. 병원도 다니신다고. 나이 80이 넘으니까 이곳저곳 아프긴 했어요. 엄마 이제 유언장 다시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무슨 소리냐? 저희도 반성 많이 했어요. 민호도 챙기고 저희도 챙기시면 안 될까요? 반성했으면 민호한테 먼저 사과해라.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반성이냐?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민호는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업했어요. 그리고 결혼도 해서 예쁜 며느리를 데려왔어요. 할머니 평생 감사해요. 고마워할 건 없어 당연한 거야. 할머니 아니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너는 어차피 성공했을 거야 그런 아이야. 할머니가 믿어주셔서 가능했어요. 며느리도 참 좋은 아이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모시겠어요. 괜찮다, 너희들은 신혼인데. 어머니 혼자 계시면 안 돼요. 결국 민호네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어느 날 민호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후회 안 하세요? 뭘 후회하냐? 삼촌들 이모들한테 재산 안 주신 거요. 전혀 후회 안 해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해. 그래도 할머니 친자식들인데. 민호야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야. 네 할머니. 너처럼 진짜 가족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 줘야 의미가 있는 거야. 지금 저는 85세예요. 민호는 아이 아빠가 됐고 저는 증조 할머니가 됐어요. 정말 행복해요. 가끔 자식들이 연락해 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요. 재산 이야기는 안 해요. 아마 포기한 것 같아요. 민호는 여전히 저를 잘 모셔줘요. 병원에도 데려다 주고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손자 손녀들도 자주 보여줘요. 어제도 강서준 씨 공연을 같이 봤어요. 민호가 표를 구해왔거든요. 할머니 강서준 씨 보고 저 생각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 너랑 참 닮았더라. 저도 강서준 씨처럼 성공했나요? 훨씬 더 성공했지, 마음도 훨씬 더 예쁘고. 무대 위에서 장구를 치며 노래하는 강서준 씨를 보니까 처음 봤을 때 생각이 났어요. 그때 왜 그렇게 눈물이 났었는지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민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같은 아픔을 겪으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두 사람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족이란 게 정말 뭔지 아시겠죠? 피로 연결된 것보다 마음으로 연결된 게 더 소중해요.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에요. 제가 내린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민호 같은 아이가 있어서 제 인생이 행복했어요. 강서준 씨 노래처럼 정말 혼자가 아니었어요. 서로를 지켜주는 진짜 가족이 있었거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